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8일. 오늘 마감 시황은 좀 이따 하고, 재무학개론 이제 여섯 번째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죄송한데 녹화 방송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예, 좀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짧고 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강의는 이제 그동안 제가 장중에 장 마감하고 주식을 토대로 재무학개론의 이 워렌 버핏 재무제표 따라하기 책에 어떤 나오는 단어들, 용어들을 계속 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좀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교재를 좀 나갈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투자자 알아야 할 재무제표의 원리라는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중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어떤 용어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진짜 오랜만에 책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 따라하기 책이고요. 재무제표라는 단어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단어의 정의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용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제표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흐름표 세 가지를 말한다. 이걸 또 이제 한국 기업회계 기준으로 이익잉여금, 자본계산서, 그 다음에 주기와 주석 등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란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이해관계자에 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하는 여러가지 서류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회사를 차렸는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 돈의 흐름을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죠. 제가 제 회사니까 제가 마음대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회사 돈으로 차 사고 집 사고 다 해버리면 주주에게 남아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너 집 샀나, 너 차 샀나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거래에 대한 흔적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남겨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보고를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재무제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즉 재산의 목록, 우리 회사의 총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또 나중에 대차대조표 얘기할 거고요. 영업 보고서, 영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손익계산서,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왜 손실이 났으면 왜 손실이 났는지, 뭘 잘못 사서 뭘 못 팔았는지, 재고 손실이 났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준비금과 이익금, 이자 배당,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배당을 주고 있는지, 돈 번 돈은 다 어떻게 하고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표, 일목균형표 이런 식으로 표 볼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력 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명세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요소 한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이제 거래입니다. 거래. 그 회사에서 이제 물건에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제 윤크랩 대게 가게를 이제 오픈한 거죠. 그러면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10억을 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대게 어떤 판매상과 거래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10억 줄 테니까 대게 10억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제 현금이 10억이 가고 대게가 10억 원씩 들어올 겁니다. 그거를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대신에 내가 지금 이 10억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안타깝지만 지금 내가 이 자본금으로는 이제 우리 가게도 오픈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돈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매입 채무 너한테 빚으로 내가 대게를 매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빚으로 외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외상으로 거래했다. 빚으로
부채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 러시아에 있는 킹크랩 상인한테 10억을 줘야 되는 돈이 있고 내 돈 10억이 있고 총 20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10억과 내 자본금 10억 해서 총 전체 자산은 2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는 거죠. 그게 바로 거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과 수익,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사상을 말한다. 뭐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 뭐 내부자 거래, 외부 거래, 뭐 개시 거래, 영업 거래, 결산 거래, 현금 거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대체, 외상, 뭐 어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재화나 돈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내용이 또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가 어떤 인텔과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하는 것 자체는 당장 돈이 안 나가겠죠. 예. 돈의 흐름의 변화는 없으니까.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물건을 하나 팔 때 로열티 대금으로 10억을 줬다. 그러면 이제 그때 10억이 내 장부에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그때는 거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현대차가 내 물건을 하나 팔았다. 자동차를 하나 팔았다. 그럼 자동차가 미국에 하나 넘어갔다. 그 넘어갈 때 뭐 5천만 원에 팔렸다. 5천만 원에 대한 매출에 대한 거래 기록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이제 바로 분계장을 통해서 이제 남기는 거죠. 차변과 대변. 이게 이제 대차, 대조표, 대변과 차변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복식 부기를 이렇게 이제 남기는 겁니다. 예. 현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본금 현금인데 무슨 현금이냐? 내가 대개를 10억씩 넘기는데 내 현금으로 10억을 줬을 때 내 자본금으로 10억이 최초에 있는 그 자본금에 대해서 뭐 현금으로 자본금이 있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자본금을 형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품을 샀는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킹크랩을 10억치 샀는데 어떻게 샀느냐? 외상으로 샀다. 내가 현금 주고 샀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직원들 급여를 줬는데 이제 그 대개나라 제가 윤크랩을 만들어서 제 그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데 마찬가지 내 돈 자본금에서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뭐 빚으로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겨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금 나의 총 자산은 뭐 얼마냐, 뭐 합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만 보면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물건이 팔리고 있는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식을 투자할 때 그냥 그 회사의 이슈나 어떤 뭐 정책의 변화나 주식시장의 시황 변화나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돈의 흐름까지 다 점검을 한다면 그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분계장이란 무엇이냐?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 분계하여 기록하는 장부, 뭐 거의 일기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가계부, 결국 가계부가 회사에서는 분계장이 될 수 있고 재무제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용돈 기록장, 옛날 어릴 때 썼던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일지, 우리 회사가 장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일지를 쓴다. 네.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래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판료서, 뭐 현금, 상품, 자본금, 외상매입금, 매출 원가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차변, 대변, 자본금의 증가, 예. 현금으로 들어왔는지, 자산의 증가, 상품이 들어왔는지, 부채의 증가, 외상금. 우리 다 이제 공부했죠. 자본, 부채, 자산, 비용, 그러면 비용 나가고 이런 단어 용어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처음부터 제가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왜 자산이 증가했지? 부채가 증가하는데? 빚이 늘었는데 왜 자산이 늘었지? 왜 자본은 뭐지? 막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는 너무 쉬운 거죠. 그래. 부채가 늘은 거는 아파트도 내가 내 돈 5억과 은행 돈 5억을 빌려서
최종적으로 내 아파트를 샀을 때 10억짜리가 됐으면 그 아파트의 총 자산은 10억이고 내 자산은 10억인 거죠. 예. 그 통장이 내 돈 안에 그 아파트가 내 등기부등본상 내 거니까 내가 친구한테 5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제 돈 5억이 있습니다. 내 통장이 10억이잖아. 그러니까 내 자산은 10억인 겁니다. 빌린 돈도 내 통장에 있으니까 일단은 내 통장에 들어있는 10억이 내 자산이고 대신에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친구들 하나 10억 있어? 네, 롱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한테 빌린 돈 5억인 거죠. 예. 그러니까 너 거짓말이잖아. 너도 5억밖에 없잖아. 왜 거짓말했어?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다 재무제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대차대조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일정한 구분과 배열, 분류에 따라서 기재. 기업 재무 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이제 이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들이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이다. 그래서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하면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손익계산서도 보는 겁니다. 예. 그 안에 이 재무제표 안에 이제 양식에 따라서 돈에 흘러가는 흐름, 그다음에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대변과 차변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재물 상태를 체크하는 게 바로 대차대조표다. 근데 그 대조표의 어떤 이 항목에 자산과 부채 항목이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에는 손익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내 현재 자산 상태를 대차대조표로 이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했던 이익과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이제 준 거죠. 그럼 직원들한테 월급 준 건 뭐죠? 손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 물건이 최초에 이제 샀던 킹크랩 10억치가 다 팔고 나니까 20억이 남았어요. 예. 그리고 직원도 월급 주고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보니까 수익이 뭐 9억이 남았더라. 그럼 9억을 이제 수익을 적는 거죠. 예. 그리고 세금을 또 뭐 70만원 줬습니다. 예. 800만원 줬어요. 1000만원 줬어요.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고 나니까 내 돈이 이제 얼마 남더라. 자산이 최종적으로 500으로 시작했는데 510만원이 되더라. 예. 내가 10억으로 시작했는데 20억이 되더라. 이 자산의 흐름을 이제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란 무엇이냐?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기재한 것.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이제 회사의 어떤 돈의 흐름을 보는데 대차대조표는 자산의 현재 상태를 보는데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얘네들 부채가 많아요. 얘네들 뭐 자산이 많습니다. 얘네들 자본이 와 대박인데요. 현금이 엄청 많은데요. 요런 얘기할 때는 대차대조표를 보는 거고. 근데 이놈이 돈은 많은데 적자입니다. 절대 이 기업 투자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막 10배 올랐습니다. 무상증자한대요. 근데 자기가 있는 돈도 없는데 적자인데 자꾸 이렇게 무상증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남긴 돈 현금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을 주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고 그 이익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주가가 상승하는 어떤 원이 되니까 우린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나중에 5년이 되든 10년이 지났을 때 내 원금을 지키고 내 투자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잘 알아야지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적으로 재무상태표가 너무 훌륭한데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그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재무상태는 썩었는데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다. 그러면 거품이니까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주식에 대해서 이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카카오 작년에 너무 고점일 때 절대 안 돼요. 이건 사시면 안 됩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사시면 안 돼요. 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 어떻게 20조, 30조짜리 기업이 될 수 있느냐. 돈을 뭐 5조씩, 6조씩 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주가가 매일 떨어지는데 말이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네. 결국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70%, 80%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재무제표에 기반했다, 손익계산서에 기반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힘든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책은 오렌 버핏의 재무제표 읽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쿠팡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거나 뭐 어떤 사이트를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거를 보내드렸냐면 제가 뭐 책팔이는 아닙니다. 제가 이 출판사가 뭐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랑 뭐 연관성 있고 뭐 저에게 뭔가 책 한 권이라도 보내준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제 샀냐면 2008년도에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하나 드리려고 이제 가격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책의 가격은 12,600원이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8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2022년도니까 14년이 지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14년이 지났으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됐을 겁니다. 14년 동안 이 책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예, 제가 최초에 샀을 때 그때 가격은 대충 얼마일지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2008년도에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 집을 샀을 때 보다 지금 2배 이상은 올라 있습니다. 현재 집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아쉽긴 하죠. 제가 그때 좀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샀었어야 되는데 왜 안 샀을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집을 사서 저 빚을 내기 싫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집 이것도 다 재무제표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성향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충분히 빚을 내면 집 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했으면 더 큰 이익이 생겼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 담보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저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이제 이 시장의 무서움을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도 올랐고 우리 집 부동산도 올랐고 짜장면 값도 당시에 뭐 한 3,000원, 4,000원 했던 게 지금 7,000원, 8,000원 2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뭐 기름값도 뭐 다 올랐는데 이 책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예, 기가 막히게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 6월 20일 정도 그때 좀 샀는데 그때가 리먼 사태 때였죠.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 책인데 가격이 14,000원입니다. 예. 실적으로 10원도 안 올랐죠. 예. 오히려 할인해 주니까 더 떨어진 겁니다. 10% 할인됐으니까 디플레이션이 됐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책은 왜 하나도 안 올랐을까요? 예,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인 거죠.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모든 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판 함정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부동산 값을 이렇게 미친 듯이 올려서 집 하나 사는데 30억씩 40억씩 아파트를 뭐 연예인들이 150억짜리 아파트 샀다 이런 뉴스 기사를 내보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판 무덤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인간이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150억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연예인이나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예, 그렇죠. 황제나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마치 공공연하게 이렇게 기사화시키고 뭐 SNS 뭐 블로그 뉴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이 책이 140만 원에 팔렸다면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겠죠. 예,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굳이 그 많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값은 안 오릅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면서 또 방송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이 그냥 방송만 보고 끝이 날 겁니다. 책을 안 읽겠죠. 책을 사지도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0% 정도는 손실 나고 있을 거예요.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한 20% 정도는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이든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지 절대 대충대충 그냥 흘러가듯이 뭐 되는 대로 그냥 사과가 입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책을 사서 꼭 읽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주식 투자 계속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주식을 많이 산다 해도 주식이 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 늘까요? 전혀 늘지 않습니다. 축구를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이상하게 축구를 배우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레슨을 받고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거죠. 조금씩은 늘겠죠. 왜? 많이 깨졌으니까, 많이 얻어터졌으니까 싸움이 좀 늘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식으로 운동을 배우고 뭔가 태권도를 배우든 권투를 배우든 유도를 배우든 이런 기술을 10년 동안 배운 사람하고는 차이가 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뭐 워렌 버핏 재무제표 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사셔가지고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